조금 경제 희생이 있더라도 물가는 눌러야 된다. 조정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 다시 방향을 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좀 그래도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선 반도체를 지금 좋게 보는데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좋게 봐요. 지금 단장님은 금융시장에 계신 지 이제 몇십 년 되신 거죠?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온 게 1989년도니까 89년. 네, 30년 좀 넘은 거죠. 한 33, 4년. 그렇죠. 네, 정도 되셨는데 자, 지금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달에 그죠?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뭐 특별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장별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 말에 보면 뭐 다 뭐 아래 공포, 뒤에 공포 뭐 그런 방송 많이 여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잖아요. 뭐 디프레션 뭐 리세션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뭐 나오는 미국의 경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년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끝나간다. 끝나가는 건 확실한 거다. 그렇게 1월 달에 생각했던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CPI가 살짝 우리 시장 예상치보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두 번 하면 끝나지 않겠어? 뭐 이런 거였고 그러면서 달러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의 그 유동성이 무지하게 좋아졌죠. 저는 뭐 제가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면 뭐 블룸버그 파이낸셜 인덱스 같은 게 뭐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지금 실제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인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 긴축도 하고 있잖아요. QT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그럼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느냐? 원래 그런 걸 의도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본원통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M1,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은행의 예금을 합한 M2, 거기에다가 뭐 펀드니 뭐니 다 합한 총유동성 M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되고 뭐 그러면은 M3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늘어난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뭐 긴축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하고 유럽은 좀 긴축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중 유동성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데 반면에 일본은 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다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달러가 약해지니까 뭐 아마 이제 작년 말쯤에 큰 대형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 뭐 이런 데들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했겠죠. 하고 올해 초부터 자금 집행을 했겠죠.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 자금의 상당 일정 부분이 아마 근데 이머징 마켓 쪽을 조금 오버웨이트 했을 것 같아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근데 올해는 이제 달러도 약간 약세 기조로 돌아섰고 중국이 뭐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2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아마 이머징 쪽의 비중을 좀 높였겠죠. 뭐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시장이 사실 우리 시장이 제일 못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보면 저점은 찍은 것 같고 작년 뭐 9월 말 10월 초가 저점이었던 것 같고 전 세계 주가가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넘었죠. 유럽은. 그리고 미국도 뭐 완전 그 바닥에서 보면은 미국도 꽤 많이 올랐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게 뭐 많이 깨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11,000 얼마까지 갔던가, 그죠? 그게 지금 나스닥이 한 얼마나 되죠? 12,800이네. 그러니까 1,800에서 12,800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20% 가까이 오른 거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고
홍콩,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에 있는 H지수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한 40%씩 올랐으니까 사실 뭐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2150,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따라 올라왔다는 거고 네. 이제 지금부터가 애매하죠. 애매하죠, 지금부터. 그 지금부터를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는, 지금 달러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300원까지 갑작스럽게 그렇죠.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원래 한 1,200, 230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좀 안정하게 가질 그렇죠. 거라 생각했는데, 쑥 또 올라왔어요. 맞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실질 실효 환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 실효 환율로 보면 뭐 원화가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환율 얘기할 때 뭐 실질 실효 환율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 뭐 1180원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환율이 꼭 실질 실효 환율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환율이라고 하는 게 뭐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서만 꼭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고점은 찍었죠. 고점은 찍었지만은 10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03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거에 근본은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인데 보니까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가를 나눠봤을 때 상품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상품 물가는 뭐 유가하고 연동이 많이 되죠. 그래서 상품 물가는 꽤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숫자는 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뭐 뜯어보니까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물가의 기저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 데이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그런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용이 나쁘지가 않고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소비 여력이 강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물가가 미국의 물가가 만만치가 않나 이런 거죠. 그런 상태인데 작년 12월 달에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1월 달 물가를 까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그거를 다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뭐 관성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이 치고 올라갔는데 후반에 이제 그 페드 멤버들이 나서서 야, 니네 이러면 25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50 올릴 수도 있지.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어쨌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만큼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 희생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물가는 눌러야 된다. 이런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의 이 소매 판매나 이런 그 경제 관련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고용도 무지하게 타이트하고 물가도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만 까보니까 질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안 내려가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이건 좀 애매한데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이머징 쪽에 그 통화들이 약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원화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1,200원대 근처까지 갔다 1,3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원화가 1,200원 밑으로 가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보냐면은 뭐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구매력에 기초하는 건데 나라마다 보면 다 조금씩 물건값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꼭 그것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상수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단기간 내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1분기에도 안 좋거든.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이 안 좋아요, 1분기에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데 뭐 경상 수지는 연말에 말하자면 뭐 소득 수지나 이런 우리가 해외 자산에서 들어오는 돈들 이런 것 때문에 경상 수지는 플러스가 났는데 경상 수지의 흑자 폭도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어쨌든 금리를 한 5.25 기준금리를 그렇게 갖고 가겠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한 3.5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5 이상 벌어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뉘앙스 자체가 뭐 약간 금리 동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2월 달에.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보면 약간 그 비둘기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보이스로 해서 2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 이게 금리 차이가 그 후에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의 차이도 꽤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번에 1200원은 좀 과했다. 그래서 지금 정도 1300원 정도 온 것 같고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약해질 거냐 그것도 지금부터가 변곡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식, 뭐 채권, 뭐 주식, 그 다음에 뭐 환율, 채권 다 지금 변곡점에 와 있고 확실한 거는 결국은 모든 자산 가격의 출발점은 금리인데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인데 채권 금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10년물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다가 그 떨어지는 기조에는 뭐냐면 뭐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고 뭐 경기도 후퇴한다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그러면 장기물이 좀 눌린 거죠. 그리고 물가도 뭐 잡힐 거야. 거의 확실하잖아요. 잡힌다고 사람들 확실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10년물 장기금리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를 보니까 아닌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먼저 올라간 거죠. 채권 금리가 먼저 올라가면서 달러도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그런데 이머징은 더 빠지고 뭐 이런 현상인 거죠. 주식이든 환율이든 채권이든 이제 변곡점이 채권은 제가 보기엔 방향을 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올지 한국 주식 앞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 2,400대 또 와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저점에 살 구간을 놓쳤고요. 근데 또 너무 비싼 것 같고, 뭔가 위는 올해 증권회사에서 뭐 전망할 때 2,600, 뭐 2,800, 사실 위도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애매한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2월 달 들어서는 또 코스피 시장은 그냥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열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코스피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코스닥은 한 2%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과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좀 어느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급하게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머징 마켓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보면 그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2월 초까지 쭉 오르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의 ETF 우리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가 있거든요. MSCI 코리아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ETF가 있는데 그 티커는 EWY인데 그것도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조정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조금 이 과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 다시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럼 어쨌든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바탕 생각해보면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는 것 같고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지만 뭐 2,100까지는 보시진 않은 것 같고 그럼 위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데요? 올해? 근데 이제 뭐 길게 보면 결국은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길게 보면 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길게 늘어보면 이제 늘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올해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봐보자. 왜냐하면 뭐 작년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주가 조정이 많았으니까.
근데 매수의 관점에서 보자 하는데 너무 빨리 온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증권회사에서는 올해 상저하고 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저하고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최소 상중이거나. 어쩌면은,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시장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으로 그 증시위원회 보면 그 페드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페드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제 페드가 그만큼 또 신뢰를 잃은 거죠. 왜냐하면 뭐 파월 의장이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액션들을 잘 못 보였잖아요. 뭐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초반에는 이게 약간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고, 사실 2월 달에 그 FOMC 미팅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시장이 다 생각했던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파월이 나와서 조금 시장을 제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속도를 맞추면서 같이 갈 수 있는데, 또 파월이 나와서 본인이 의도한 건지 의도하는 건지 모르지만 결론은 파월 얘기 이후에 또 주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또 다른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 페드에 맞서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페드를 무시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페드가 조금 더 강한 액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속도로 해야 이게 하드 랜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랜딩이 없다. 그러면 랜딩이 없으면 물가는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는 안 잡히면 만약에 상반기에 노 랜딩하고 뭐 약간의 소프트 랜딩 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결국 연준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세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경제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계속 이제 스며들죠. 그렇죠. 금리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통화 정책을 통화량을 조절했었거든요. M2 통화량을 조절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화 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으면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뭐 이렇게 사서 돈을 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금리를 통해서 시장이 워킹하게 하자 그런 거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그거를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여서 시간을 갖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금방 나타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금방 나타나지. 돈을 확 줄여버리면 시장에 돈이 마르는 거니까. 근데 금리는 그게 스무스하게 천천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 경제 충격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근데 금리가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또 페드도 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경제도 계속 뭐 페드의 의도를 무시하고 시장도 무시하고 그러면 뭐 작년에 잭슨 미팅 때 작심발언 하듯이 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고하저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좀 너무 과했네. 그러면 좀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또 좀 가고 이렇게 가면은 뭐 스무스하게 시장이 계속 좋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올해 조금 긍정적인 이슈랑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는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작년을 휘감았던 정말 큰 것들, 뭐 전쟁,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 다음에 금리와 물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올해는 좀 약화된 것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좀 그래도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통화 정책도 뭐 시장이 계속 이렇게 뭐 개무시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는 뭐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거죠.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골디락스잖아요. 적당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1분기까지는 그 효과가 없겠죠. 그죠? 1, 2, 3월은. 근데 2분기부터는 중국 경제도 많이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게 무한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것도 뭐 이렇게 이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어쨌든 종전의 순서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이 또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을 상승하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죠. 그게 이제 플레이하기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과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뭐 소위 과거에 이야기했던 밈 주식들 미국 그런 것들도 막 20%씩 오르고 있잖아요. 하루에. 며칠 전에 보니까 로블록스도 뭐 한 20%씩 올라가고 뭐 게임스탑 이런 것들도 막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다 코인도 또 무지하게 오르잖아요. 코인도 오르고 뭐 코인베이스도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과열의 양상이 나타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안 잡힐 거고 그러면 연준은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제일 큰 리스크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 리스크는 저는 일본의 통화 정책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번에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4월 달부터 정해졌잖아요. 구로다 총재가 이제 끝나고 우에다인가 뭐 하여간 대학 교수도 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융통화위원을 했던 분이 새로운 총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어쨌든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하고 잘 소통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정책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일본도 지금 엔화 약세 가고 이러면서 뭐 최근에는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가긴 했지만 일본도 지금 물가가 높잖아요. 일본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이 늘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저물가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 그런데 물가가 2%를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도 통화정책을 지금처럼 무한정 돈을 푸는 쪽으로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을 계속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찍어 사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점 위험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하고 다른 나라의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언젠가 그거는 한번 빠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일본에 보면은 그러면 금리를 좀 열어서 지난번에 한번 열었잖아요. 25bp 하다가 50bp로 좀 확대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우에다 그 양반은 학자 출신이니까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가격을 시장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장기물은 예를 들면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3년짜리도 시장에서 결정하고 단순히 중앙은행이 하는 건 뭐냐? 기준금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P 7일물, 단기물의 금리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고 장기물에 대한 금리는 시장에서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게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그 10년짜리 금리를 채권을 계속 사면서 금리를 갖다가 밴드안에서 묶어두고 있는데 그거가 무한정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우선 중앙은행이 계속 국채를 산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을 열어놨을 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에다 그 총재가 되면 10년짜리를 5년, 3년 이렇게 단기물 쪽으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옮길 거다. 여기 좀 열어놓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얘가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지금 실제는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열어놓으면 금리가 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런 걸 봤잖아요. 영국에 그때 지난번 총리가 뭐 이상한 뭐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서 영국의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팍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에 한번 위기가 올 뻔했잖아요. 그래서 사임하셨죠? 네, 사임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채권에서 손실이 왕창 발생하니까
담보 부족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다시 기존의 그 정책을 바꿔갖고 시장에서 채권을 사서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이자는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GDP의 200%가 넘어가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채권을 발행한 거죠. 국채를.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아마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자 지급하는 데 써야 될 거거든. 하여간 어쨌든 내년 올해죠. 내년 올해에 총재가 바뀌면서 도대체가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얼핏 이거는 뭐 그냥 추론인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 내정돼 있었잖아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부총재인가 뭐 하는 다른 사람이 내정돼 있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우에다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야, 내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잘못하다가 총재 자리를 거절하시고. 네, 거기 총재 자리 보통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부총재 보고 총재 하라 그러면 다 하죠. 다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 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갈등이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한번 뭐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점점 붙으면 우리가 2018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뭐 미중 갈등 때문에 주가가 한번 내려왔잖아요. 제일 큰 그 리스크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 이슈들이죠. 그게 뭐 에스컬레이팅 됐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제한된 통제 범위 안에서 전쟁인데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예기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을 때 만약에 전술핵 같은 거 쓴다.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상당한 리스크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죠. 자, 아까 전에 이머징 마켓에 이제 돈들이 좀 들어왔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니?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에 한국 증시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고, 올해 1월에 특히 또 많이 산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외국인 분들에 의해서 이제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안타까운. 앞으로는 이제 좀 올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것이냐가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 들어오는 게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중국 증시를 보면 되는데 중국 증시가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던 게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보면 그렇잖아요. 최근에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사잖아요. 그럼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원자재 투자, 뭐 현금, 금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올해는 좀 그럼 단장님께서 뭘로 보고 그리고 올해 현금으로 뭘 사야 될까요?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주식. 일단은 뭐 주식. 그다음에 딴 것도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게 약간 다 이제 그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금이 올랐던 기저에는 달러 약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가가 잡히고 그거에 따라서 페드가 이제 뭐 이렇게 원만하게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해서 가고 뭐 그런 상황 같으면은 다시 달러 약세가 가겠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머징 마켓 주식이겠죠. 우리나라 한국 주식 같은 거 싸니까. 그리고 뭐 원자재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달러 약세 기조하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만약 시장이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럼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뭐 대체로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더라고요. 해결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식해서 돈을 벌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을 때 그러면 사고 어차피 기다리면 되겠지. 또 그래 왔으니까. 33년 넘게 이제 금융시장에 있었던 이제 자금운용 단장하신 이제 이정 단장님 말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시장에서 듣는 말 있잖아요. 그거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론자는 이제 큰 부를 얻는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긴 한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쌀 때 사야죠. 그러니까 쌀 때. 그러니까 참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쉽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차트도 다 보이고 하니까 쉬운데 그렇죠. 그때 가면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야?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어? 그럴 때는 주식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좀 너무 좀 과열이야.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주식들 이런 거 막 차트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거는 누가 봐도 과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거 무조건 된다더라 하고 뭐 오늘도 거기 가서 샀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봤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는 바이오 주식들이 막 이렇게 갔잖아요, 바이오 주식들이. 그때는 그렇게 올라갈 논리들이 없었냐? 다 있었잖아요. 있었죠. 논리가 다 있었고 다 납득할 만했잖아요.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오르든 떨어지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다 샀잖아요. 샀는데 지금 또 보니까 뭐 주가가 무지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열일 때는 좀 조심하고 뭐 안 좋을 때는 사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뭐 오늘도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 원칙이 있는 거지. 뭐냐면 모르겠다. 하여간 자기는 싸면 산다. 싸면 주식을. 싸면 산다. 싸면.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밸류를 보는 사람들은 PBR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PBR이 뭐 한 0.5배 이하인 주식들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게 왜 싸냐? 그 싼 이유가 있잖아요. 다 안 좋으니까 싸겠지. 업황도 안 좋고. 그런데 야 여기서 뭐 더 떨어지겠어? 그래도 회사가 안 망하면 그럴 때 사서 잘 안 본대. 언제 보냐? 5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대. 근데 이제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이죠. 시간의 싸움. 싸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렇지. 쌀 때 사서 어차피 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이 밸류 밑으로는 잘 안 갈 거다. 금방 못 오르겠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싼 게 지금 중요하다 하셨는데 지금 혹시 싸 보이는 주식은 어떤 특징과 뭐 섹터라면 어떤 쪽이 좀 주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찾아야죠. 자기가 본인들이 뭐 솔직히 얘기하지만 내가 무슨 슈퍼개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뭐 저 시장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슈퍼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럼 난 잘 모르죠. 솔직히 얘기해서 전 대형주는 내가 코멘트 할 수 있어요. 대형주는 이렇게 보니까 대형주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주식을 개별 종목을 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 내가 아는 그분은 보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잣대는 PBR로 보는 것 같아요. PBR이 싼 주식. 그러면은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잖아요. 안 망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PBR이 쌀 때는 대부분이 업황이 안 좋겠죠. 그런데 그 업황이 좀 지나가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은 업황이 좀 나아지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 봤잖아요. 지난 10월 달에서 올해 1월 달까지 더블 이상 오른 종목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대부분 무지하게 안 좋다고 했던 업종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무지하게 안 좋다는 업종에서 뭐 순식간에 더블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사서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시장 또 올라가더라 이거지. 자, 그럼 대형주 이제 1타자 삼성전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큰 대형주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다른 것도 올랐지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뭐 맞고 틀리고 하는 뭐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면 또 뭐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늘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한번 봐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실수가 적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간 반대 입장에서 그러면 단점은 뭘까? 그걸 한번 그런 관점에서 늘 이렇게 주식을 봐요. 이제 반대 입장 듣기 전에 그러면 단장님께 삼성전자 지금 좋게 보는 뭐 나쁘게 보는 중립 있다면 어느 쪽에 가까우신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반도체를 지금 좋게 보는데 반도체가 선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주가가 뭐 많이 올랐죠. 한 50% 올랐죠. 그죠?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7만 원대에서 9만 원대니까 한 40% 오른 거네. 그죠? 근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뭐 챗 GPT가 나오면서 뭐 관련된 또 반도체가 더 수요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근데 저는 생각에, 야, 그래도 그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날 거고, 2분기에도 적자가 날 거고, 3분기에도 적자가 날 거고, 이거 제 견해가 아니고 애널리스트 견해더라고요. 4분기쯤 돼야 흑자 전환할까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 캐시플로우가 망가질 텐데 그런 거죠.
어쨌든 인텔의 그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중국에 있는 거. 독박 쓴 거지. 비싸게 산 거죠. 그런 자금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는 이제 점점 반도체 관련된 미국의 규제는 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뭐 좀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클리컬하죠. 이게 시클리컬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게 선행성은 분명히 있어요. 선행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D램의 1등이라고 하는 1등 프리미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 비즈니스가 뭐 생각만큼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 파운더를 갖고 있다는 게 프리미엄적인 요소는 되니까, 뭐 또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정성이 더 있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근데 주가는 뭐 SK하이닉스가 훨씬 탄력이 좋은데, 근데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보면 주가가 뭐 바닥에서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데,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 주가가 다 올라가고 그런 거가 조금 빠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작년 말 이럴 때도 뭐 방송할 때 삼성전자 네이버는 사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금방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뭐 한 2년, 3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보다는 좋지 않겠냐. 뭐 그런 관점이었고, 뭐 지금은 또 한 5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면 그래도 한 30% 오른 거니까 그 가격 부담은 좀 생겼죠. 네.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이버와 또 같은 섹터인 카카오는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나요? 어디선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뭐 포시마크인가요? 네, 그거 인수할 때. 미국판 중고마켓. 그렇죠. 네. 당근 뭐 그때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15만 원, 16만 원. 한참 그때 이제 성장주들이 안 좋은데 이제 인수라는 큰 금액. 그렇죠.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어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성과는 안 좋을 거다. 왜냐면 뭐 적자 나는 회사라니까. 그런 연결을 올해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분기에는 4분기보다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면은 있는데, 네.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어쨌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는 계속해서 사업을 글로벌라이제이션 시켜고 싶어 하잖아요.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의 장기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꼭 나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하고, 네네. 그 회사의 매니지먼트 그룹하고 누가 더 그 비즈니스를 잘할까? 당연히 그 회사에.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전 생각하기에 그 회사에 있는 매니지먼트 그룹이 훨씬 더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훨씬 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거라 이거죠. 돈을 그렇죠. 1조 넘게 투자하는데. 네, 아무래도 관계자니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설치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뭐 주가가 무지하게 안 좋을 때 샀으니까 지금은 잘 산 거지.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업황이 아무래도 안 좋죠. 경기를 타잖아요. 그죠? 네이버라는 게 뭐, 경기를 타는 쪽이니까 뭐, 재무적인 성과 1분기 성과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경기를 타겠죠. 네. 그러니까 1분기 성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좀 눌리겠죠. 네. 근데 이제 1분기 성과가, 재무 성과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아마 내가 보기엔 이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톤이 바뀔 것 같아.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금 눌릴 때, 이번에 눌릴 때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좀 더 주식의 관점에서 낫다고 보는데, 카카오에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해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는 쪼개기 상장을 안 하잖아요. 안 했죠. 지금까지 모든 비즈니스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알파벳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계속 쪼개기해서 상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왜?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다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사모펀드도 들어가 있잖아요. 프라이빗 에쿼티. 상장할 수밖에 없는 그쪽은. 그 프라이빗 에쿼티 엑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엑시스. 그러면 상장시킬 거 아니에요. 왜 이번에 그 카카오 엔터
유럽에서 뭐 일종가 가져왔잖아요. 저 아랍 쪽에서. 왜 SM 사겠어요? SM 사서 이제 다 모양 좋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상장,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죠. 거기에 투자한 VC나 PE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죠. VC나 PE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 형태라고 하는 게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PE나 VC가 직접 투자가 들어가는 걸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물건을 다른 PE에 넘기는 걸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컨더리 마켓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세컨더리 마켓에서 주식을 던지는 것보다는 IPO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IPO를 또 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주식의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야기 나온 챗 GPT? 네. 참, 주식 투자하려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나이에 참 그런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뭐, 상식적인 선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쨌든 금방 뭐 이게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돈 버는 쪽으로 연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인 것 같더라고. 갈 것 같더라고. 결국은 간다. 당장은 아니래도 그게 이제 시간을 갖고 커머셜라이즈가 상업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거에 제일 앞서가 있는 쪽은 네이버잖아요.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AI가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네이버 클로버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거대 컴퓨터, AI 관련된 그 거대 컴퓨터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픈 AI하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글은 원래 해왔고,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구글이 가장 오래 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많죠.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LG도 있고 또 KT도 있고 뭐 현대자동차도 한다 그리고 뭐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가 제일 많이 앞에 가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미국의 오픈 AI가 한국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잡아먹었는데, 한국은 못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는 한글을 갖고 있잖아요. 네, 랭귀지 배리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랭귀지 배리어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디테일하고 요구 조건이 많아. 그걸 여기에 카스터마이즈 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하고 다음이 하다가 지금 네이버가 이제 다 통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오픈 AI, 뭐 인공지능 시대의 검색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성능 면에서는 당연히 뭐 오픈 AI, 미국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가 훨씬 성능이 좋겠지만 걔는 이 한국말로 된 학습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영어. 그렇지, 영어로. 그래서 결국은 한국말로 학습이 많이 돼 있는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우리나라한테는 통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성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은 좀 시황을 타니까 좀 안 좋긴 하지만 아주 길게 보면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세트는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이 무지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시장의 관점이 뭐냐. 그 실적이 좋은데 주가 잘 못 오르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그렇게 뭐 판타스틱하지 않고. 결국 이제 시장의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차, 가솔린을 베이스로 하는 내연기관차, 이거는 산업 자체가 이미 그 포화되어 있고 결국은 없어질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대나 기아도 전기차로 가잖아요. 저 갈 거라고 봐요. 처음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삼성이 뺏겼거든요. 처음에 나온 무슨 옵티마인가 뭐 그거 보면 진짜
처음 나온 거 써보셨어요? 삼성 거? 그때 딴 거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써봤는데 네. 그거 진짜 애플을 뺏겨서 진짜 형편이 없었지. 그런데 그 뭐 애플에서 소송 걸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아이폰이나 뭐 기계적인 성능으로 보면은 잘 나오죠. 이게 하드웨어는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기 현대 기아도 그 전기차 분야에서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많이 앞서 있겠지만 저는 따라간다고 봐요, 비슷하게. 근데 그런 차이는 있겠죠. 지금도 애플은 어쨌든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는 밸류에이션 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것도 전 세계에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도 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따라갈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당장 돈 버는데 그런 거죠. 올해 굉장히 뜨거웠던 2차 전지 섹터는요. LG에너솔루션, 뭐 삼성, SK이노베이션 대응.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마치 어떻게 보면 바이오 열풍 불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지금 뭐 2차 전지는 뭐 무조건 된다. 이런 전 세계 차는 무조건 2000 뭐 몇십 년 내에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과열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테슬라는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요. 테슬라에서 뭐 테슬라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네, 테슬라는 거의 믿음, 종교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이슬람 합해갖고 테슬라 뭐 이렇게. 근데 그럴 때가 테슬라의 주가의 고점이었잖아요. 그잖아요. 400불까지 갔다가 작년에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0불 올라왔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가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투자 유망한 섹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테슬라도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보급률 그리고 어쨌든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2035년부터는 아예 가솔린 차량을 못 만들게 법제화시키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전기차 시대로 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돼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를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 마치 뭐 작년 이맘때쯤에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해. 무조건 간다. 근데 그거잖아요. 테슬라가 그럼 계속 간다. 그건 뭐 사람들 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주가는 과열돼 있으면 반드시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PBR 관점에서 북밸류 관점에서 보면 뭐 대체로 7, 8배, 10배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PBR이 10배? 그거는 어쨌든 이것도 제조업이잖아요.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PER 갖고는 사람들 다 얘기 안 하잖아요. 2년 후에 PER 갖고 30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다. 그리고 그게 과열돼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다시 또 되돌렸다가 또 손바뀌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돼. 주가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는 거니까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서 사는 거는 또 물릴 수도 있죠. 주식은 이렇게 보니까요. 주식은 못 사서 안 다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늘 주식은 살 기회를 주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늘 뭐 지금 안 사면 뭐 절대 안 돼. 그런 건 없잖아요. 기다리면 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테슬라나 뭐 현대차나 뭐, 진짜 중국에 있는 뭐 바이든가요? 뭐 BYD인가. 뭐. 그 다음에 뭐 미국도 GM도 하고 포드도 한다 그러고 뭐 폭스바겐 뭐 등등. 그러면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하는 회사들. 그 밑에 이제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수주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이,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뭐 명약 관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고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몰라서 저도. 그거 한번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주를 받을 때 수량은 확정이 됐겠죠.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도 뭐 확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떤 조건으로 그게 수주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네. 나중에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을 처음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2차 중동붐이 일어나서 나갔을 때 다 물 먹었거든. 그래서 망한 회사도 많이 나왔고. 그때 왜 물을 먹은 건가요? 수주를 했는데 네. 저가 수주를 한 거죠. 수주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네. 짓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망했죠. 많이 망했지. 그 다음에 조선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선업도? 조선업도 수주 지난 2년 동안 무지하게 했는데 네. 적자 수주한 거죠. 적자 수주. 그래서 지금 뭐 조선주들 뭐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겠지만 초반에 수주한 것들은 다 적자 수주인 거죠. 그래서 수주가 꼭 다 확정돼 있다고 해서 수익성도 확정돼 있는 걸까? 그게 좀 퀘스천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지금은 여건이 어쨌든 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수주 조건이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지금은 테슬라가 돈을 잘 버니까 네. 좋은 조건으로 수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뭐 배터리 업체나 배터리 업체한테 적정한 이익을 주면 배터리 업체는 또 소재 업체한테 적정한 이익을 줄 테니까. 그런데 그 경쟁이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갈수록. 네. 전기차를 이제 테슬라만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결국 그 시장도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배터리 회사한테도 전가시키겠고 배터리 회사는 다시 소재 업체에 전가시키겠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수주가 무조건 확정됐다고 수익성도 무조건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번 그때 가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적자를 냈잖아요. 네. LG화학이 처음으로 흑자를 냈고 그 다음에 SDI가 흑자를 냈고 근데 LG화학은 기술적으로나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는 것 같고 네. 에너지 앤솔이죠. 삼성 SDI는 보수적으로 하니까 무리하지 않게 수주해서 수익성을 챙기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확 벌렸는데 네. 수율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적자가 대규모로 나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무지하게 수준을 많이 받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뭐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 흑자 전환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수주가 반드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이슈는 아니더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아요. 좋은 건 아는데 그러니까 뭐 좋다는 얘기 다 하시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면에서도 그 주식의 한계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럼 5번째 삼성바이오로시스 셀트리온한테 바이오세트는요? 그건 제가 모르죠. 제가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무지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첫 번째 뭐 이 어쨌든 건강 뭐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은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테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최근에 바이오 섹터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주가 정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거꾸로 괜찮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이제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이제 4분기 때 뭐 경기 침체, 경제 위기 뭐 이런 키워드도 굉장히 무지하게 많았고 뭐 패닉, 뭐 공포 이런 거 관련된 이미지가 함께 많이 떴었는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실제로 증시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지나와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아까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질 때는 오히려 사회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상황에 돌아가 보면 이제 또 거기 나오셨던 분들도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코스피가 뭐 2200이면 그렇죠. 2000 뚜껑 열릴 수 있다. 맞아요. 지금도 공포지만 여 밑에 공포 더 있다. 맞아요. 지하 계단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포보다 더 밑에 공포가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또 못 사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지점에 내가 살지 말지가 참 선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나 보면 그때가 사는 게 너무 명확하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반복될 거잖아요. 버블일 때는 과연 버블에 초입이 빠지면 또 안 되는 거고 버블의 끝단에 빠지면 좋겠지만 또 너무 끝단에 빠지려 해도 못 빠질 수도 있고 이걸 좀 오랫동안 30년 넘게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판가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저는 금리라고 봐요.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뭐 주식, 부동산, 뭐 금, 뭐 원자재 다 그 모든 자산을 가격을 매기는 출발점은
결국은 금리더라. 유동성과 금리더라. 그러니까 유동성과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작년에도 보면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잖아요. 기업 실적도 좋았고. 그런데 주가는 상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변화된 건 딱 하나잖아요. 통화정책의 변화. 금리의 인상.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왜 주가가 올랐나?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래.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경제 펀더멘탈을 보고 주가를 예측하면은 안 맞더라. 그게 아니고 출발점은 금리와 유동성에서 단서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금리와 유동성의 변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주가가 쫙 장기 10년 대장기 호황이 왔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급락이 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돈 무지하게 풀고 금리 제로 금리 가면서 주가가 쫙 올랐고, 지금은 거꾸로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유동성 이거를 봐야, 그러니까 금리나 통화정책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 후에 경제 펀더멘탈이 따라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했을 때에는 주가는 이미 한참 올라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취약하잖아요. 국민연금은 뭐 미국 가서 주식 산다 그러고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시장에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자본시장이 지금 외국인들한테 종속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결정적이더라. 결국 이 시장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사기 시작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전에는 많이 올라갔을 때 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았잖아요. 그걸 동학개미가 다 온몸으로 받아갖고 올렸잖아요. 또 결국은 떨어져서 동학개미들이 뭐 많은 피해를 받고.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더라. 저도 참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매도 그 흐름이 시장을 결정하더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이 좀 과열돼 있다 아니면은 지금이 너무 비관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 특히 알 것 같아.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는 사람들만 쫙 부르잖아요. 또 된다 그러면 또 다 되는 사람만 부르잖아요. 최근에 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보면 또 다 된다 그러잖아 나와서.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러면 이게 과열이구나. 그리고 뭐 공포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그렇죠. 네. 그게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올해 또 뭐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경제지표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 동결을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금리를 보면 돼요. 금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계속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좀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주춤한 거는 사실은 오늘 금리가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오늘 이제 국채 10년물 보면은 금리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리를 보는 게 뭐 제일 좋은 방법이죠. 단장님께서 올해 V 시그널이나 V 키워드 어떤 것들이 좀 후보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뭐 주식이 좋지 않겠어요? 주식 안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분기는 챗GPT가 장식했는데 이게 과연 연말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건 뭐 제가 이렇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여간 아는 사람은 투자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don't know, don't play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를 하면은 돈 벌기 어렵고, 잘 모르는 거는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올라가는 주식을 사서 무조건 기다리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남들이 안 보고 있는 주식 중에서 밸류에이션은 싸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6개월, 1년 안에 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그런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종목 발굴부터 그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까지는 공부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공부가 돼 있고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야 주가가 빠지더라도 내가 견디고 뭐 그러는 거니까. 네. 자, 그럼 마지막 올해 주식시장 좀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이랑 마지막 오랜만에 김작가 TV에 또 나오셨는데 마지막 시청자분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계속 이게 좋다 그럴 땐 조심해야 된다. 그걸 좀 괜히 거기 가서 따라 사갖고 또 한 20% 손실 나면 네. 아닌가 왜 하고 손절매하고 네. 또 딴 데 가서 사서 또 20% 빠지고 손절매하고 그거는 너무 이제 대중에 휘말리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게 돈 잃는 길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이장호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